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눈물을 흘리는 72세 할머니. 방금 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 시어머니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그 순간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친 한 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고,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72년을 남을 위해 살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제 외동아들. 엄마, 나야. 현우야.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잠깐 들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아니야, 엄마, 간단하게만 해. 우리 금방 갈게. 아들이 온다. 우리 현우가 명절에 엄마 집에 온다. 그런데 왜일까요? 기쁨보다 먼저 드는 건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남편도 가난한 청년이었고요.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손가락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우리 둘만의 작은 꿈이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꼭 공부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자. 그렇게 결혼 3년 만에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현우가 자라면서 저희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견뎠어요. 저는 헌옷만 입었지만 현우 엄마는 깨끗하게 사입혔습니다. 책값이 부족하면 제 밥을 거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현우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상을 많이 받아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지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혼자 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현우가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학교에 가면 현우가 멀리서라도 힐끗 쳐다봐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내 차림새가 아들 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현우는 결국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과 함께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라니. 입학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곱게 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입학식은 부모님 안 오셔도 된다고 다들 그런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했어요. 기념사진 한 장 없이 아들의 대학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본과 3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의대 동기라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지만 한 번도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여자 쪽 집안이 좀 괜찮아서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야.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입구부터 너무 높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여기 제가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객들은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자꾸 뒤로 밀려났어요. 결국 저는 맨 뒤 구석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 후 첫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열심히 새벽장을 받아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현우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정성껏 무쳤지요. 하지만 추석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올해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 그래? 그럼 추석 지나고라도 들를 수 있니? 엄마 그게 처가 어른들이 다 모이셔서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상위의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 음식들. 혼자 갈비찜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의 설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해 추석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혼자였어요. 결혼 3년 만에 현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당장 달려간다고 했는데 현우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나중에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연락은 한참 후에야 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지 2주가 지나서였어요. 현우네 집에 갔을 때 손주를 처음 안아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어요. 현우를 닮은 하얀 피부와 며느리를 닮은 까만 눈이 천사처럼 예뻤어요. 거실에는 처가에서 보낸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유모차, 아기 침대, 온갖 옷가지들. 제가 준비한 소박한 선물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어요. 1년 후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는데 자리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돌잔치 날 저는 호텔 뒤편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돌잡이를 할 때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남편은 한쪽 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미안해 명수가. 남편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좀 드는데. 엄마 제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현우는 한 달에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고마웠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2년을 그렇게 간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여보 깨어났어? 남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무슨 말이야? 은행에 통장 있어. 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너 위에 살아. 여보 무슨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현우가 왔습니다. 지혜와 손주도 함께였어요. 아빠 편히 가세요. 현우는 눈물을 흘렸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장례식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남은 돈마저 거의 다 썼거든요.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72세에 다시 시작한 가사도우미 일.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집으로 향했어요. 걸레질을 하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청소기를 밀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점심은 대충 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 두 집을 청소하면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어요. 한 달이면 400만 원. 그걸로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했습니다. 현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 아니, 사실은 며느리가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잠깐 들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는구나. 저는 추석 전날부터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지혜와 손주도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참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 작은 국산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현우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조용했어요. 1시간쯤 있다가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갈게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애가 피곤해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돌아서던 현우는 다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남긴 거 뭐 없어요? 뭐, 통장 같은 거요. 아빠가 몰래 모아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혹시 나중에 뭐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빠가 남긴 거 없냐고. 통장 같은 거 없냐고. 그 말 하려고 온 건가. 아니, 그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는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지. 착한 아들을 의심하다니. 스스로를 혼내고 또 혼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첫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무릎도 더 아프고 허리도 더 쑤셨어요. 걸어가는데 괜시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추석날 현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이럴까? 괜히 왜 이렇게 서운한 기분이 들까? 눈물을 집어넣으려 고개를 들었는데 아침 햇살이 유독 밝고 환하게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마음은행입니다. 예금 만기권으로 연락드립니다. 또 스팸이겠지. 저는 문자를 지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일한 집은 아파트 5층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짜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청소기를 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현우가 재산에 대해 물어본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말 남편이 뭔가 남겨뒀을까? 그 은행 문자는 뭐였을까? 점심때가 됐을 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마음은행입니다. 고객님 중요한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 스팸 읽어야 하고 핸드폰을 닫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은행에 통장이 있다던 그 말. 혹시? 아니야, 설마. 오후 4시쯤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무릎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옆동 입구였어요. 무심코 그쪽을 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로 파마를 한 것 같았고 화려한 옷에 명품 백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진한 화장까지. 추석 때 왔던 그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건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는 친구들과 웃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때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추석 때 시댁 갔다 왔다며? 어땠어? 완전 지옥이었지.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그래? 아니, 그것보다 집이 진짜.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기 집도 작고 구질구질하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 내가 우리 준호 데리고 그런 데서 어떻게 자? 상상할 수도 없다, 야. 친구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에 몸을 기댔어요.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올해도 안 갈 뻔했는데 남편이 자꾸 가자고 해서. 왜? 시어머니 돈 있나? 지혜가 픽 웃었어요. 돈은 무슨.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지. 혹시나 해서 확인차 간 거야. 걔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있나 해서. 역시 없더라. 시간 낭비만 했네.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얼른 나왔어. 지혜 일행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가 능숙하게 운전하며 미끄러지듯 빠져나간 그 차는 웬만한지 한 채보다 비싸다고 들은 그 커다란 외제차였어요. 추석 때 타고 온 작은 국산차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72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편과 함께 손에 땀이 나도록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니, 며느리는 나를 피하려고 거짓말까지 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마음은행입니다. 중요한 건의원이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말 뭔가 남겨뒀을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보기로. 옷장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정말 스팸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행에 통장이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때 너를 위해 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김명수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지긋한 지점장님이 나오셨어요. 김명숙 고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님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길래 지점장까지 나오는 걸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상담실에 앉아 지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요. 남편분께서 예금을 여러 개 만들어 두셨는데요. 예금이요? 고객님 명의로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적금을 오랫동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예금도 여러 개 만들어 두셨고요. 지점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총 금액이.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있다고요? 네, 남편분께서 고객님 몰래 꾸준히 넣으셨던 것 같아요. 만기가 되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통장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으실 건가요? 지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을게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명이 안 됐습니다. 지점장님이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고객님, 남편분이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시다니.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구나. 은행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아픈 몸으로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던 남편. 은행에 통장이 있다던 그 말. 너를 위해 살라던 그 말. 당신이 나를 위해 남겨둔 거였구나.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문득 며느리 지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섭다던 그 말.
현우가 물었던 말도 생각났어요. 아빠가 남긴 거 없냐던 그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특히 현우와 지혜에게는 절대로. 며칠 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무릎 아픈 걸 참으며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였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복지관에 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노인 대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배움이라는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손자씨 영희 씨와도 친해졌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 할머니들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온 이야기, 자식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다들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추석이 다시 왔습니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추석 연휴에 순자씨, 영희씨와 함께 부산에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아서 바다는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아들 며느리 신경 안 쓰고 훌훌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게 제가 72년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년을 남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은혜 여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혜 여사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은혜 여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이자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